1등 했어. 나 1등 했단 말이야. 너 여기서 왜 우니? 너 누구야?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트로피 받았다니까. 싸늘한 가을비가 묘지 위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낯선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 묘비에 이마를 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몸에 비해 너무 큰 트로피를 두 팔로 꼭 안고 있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딸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SL그룹 회장 한정호, 72살입니다. 그날 묘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해 11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딸아이 기일이면 늘 그랬듯 저는 아내 영숙이와 함께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을바람이 코트 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숙이가 검은 우산을 펴들고 제 팔을 잡았는데 그 손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아내는 며칠 전부터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멍하니 밥그릇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나곤 했지요. 묘역까지는 오르막길을 15분쯤 걸어야 했습니다. 젖은 낙엽이 구두 밑에서 축축하게 눌렸고 우산 위로 빗방울이 또또또 떨어졌습니다. 영숙이가 비닐봉지에서 흰 국화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꽃잎 끝에 빗물이 맺혀서 마치 꽃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영숙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딸 한수진의 묘라고 새겨진 글씨가 차가운 돌 위에 선명했습니다. 엄마가 또 왔다. 영숙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방에서 사과 하나와 작은 과도를 꺼내더니 껍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껍질을 끊지 않고 한 줄로 길게 깎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서 껍질이 고르지 못했지만 영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묘비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5년이 지나도록 모르겠었습니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다가 매번 삼켜졌습니다. 벌써 5년이구나. 제가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묘비 뒤편 큰 소나무 아래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상 탔는데. 왜 엄마는 여기 있어? 저와 영숙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몸에 비해 너무 큰 트로피를 두 팔로 꼭 안고 있었는데 트로피가 무거운지 아이의 몸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트로피 받침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트로피 받침에 전국 과학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둥근 이마, 살짝 올라간 눈꼬리,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 그것은 30년 전 8살이던 수진이의 얼굴과 판박이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젖은 풀밭 위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영숙이는 저보다 더 심했습니다. 사과를 깎던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영숙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영숙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를 못 알아보겠니? 영숙이가 아이의 양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에 젖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아니에요. 서윤이에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어린 시절 그대로인 그 얼굴을. 아니야. 넌 수진이야. 내 딸이야. 영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숙이의 눈이 뒤집히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영숙아. 저는 허겁지겁 달려가 아내를 안아들었습니다. 영숙이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래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묘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은 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이의 얼굴 위로 30년 전 수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트로피가 아이의 품에서 비를 맞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누구인지, 왜 남의 딸 무덤을 엄마라고 부르는 건지. 하지만 지금은 쓰러진 아내가 먼저였습니다. 꼬마야, 이름이 뭐라고 했니? 이서윤이에요. 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가야 해. 잠깐만 기다리렴. 저는 영숙이를 안아들고 묘역 아래 주차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는 등 뒤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차에 영숙이를 태우고 시동을 걸려는데 백미러에 아이가 보였습니다. 트로피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묘역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뛰어갔습니다. 서윤아, 같이 가자. 비 맞으면 안 된다. 아이를 안아 올려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아이의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점퍼 안쪽이 얇아서 아이의 등뼈가 손바닥에 만져졌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20분 동안 아이는 뒷좌석에서 트로피를 두 손으로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힐끗힐끗 아이를 보는데 정말 수진이가 다시 살아서 거기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영숙이를 의사들에게 맡기고 나서야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쇼크입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영숙이가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 영수가 정신 차려. 그 아이는 수진이가 아니야.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이의 눈이 서윤이를 찾아 병실 안을 훑쳤습니다. 서윤이가 문 옆에 서서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닮은 거야? 정말 수진이 같아.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아이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서윤아, 이걸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꼭 드려라. 알겠니?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서윤이가 택시에 타면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트로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병실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빨간 미등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정말...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눈을 감아도 떠올랐습니다. 왼쪽 볼에 작은 점, 빗물에 젖은 속눈썹, 엄마 나 1등 했어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30년 전 수진이가 처음 1등상을 받아와서 현관문을 열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수진이는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아빠, 나 1등 했어. 가슴이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옥탑방에서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공간에 운동화를 벗자 양말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윤아,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방 안쪽에서 굵은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이불을 어깨까지 뒤집어 쓴 할아버지 박종수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어깨가 굽어 있었고 손마디가 굵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짐을 나르던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무덤에 다녀왔어요. 서윤이가 트로피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받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박종수가 서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빈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서윤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칠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아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상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어요. 서윤이가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빗물에 살짝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이걸 우리 할아버지한테 꼭 드리래요. 박종수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웠지만 가운데 큼지막한 이름은 보였습니다. SL그룹 회장 한정호. 명함이 박종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서윤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종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8년 전 딸 선영이를 울리고 사위를 빼앗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 그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아,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니? 할머니가 나보고 울면서 수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서윤이가 순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종수가 떨어진 명함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명함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그제야 박종수의 머릿속에 8년 전 일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실 박종수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밤 박종수는 서윤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이라고 해야 싱크대 하나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이 내일 도시락에 넣어줄 계란말이를 만들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계란이 2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계란 2개를 꺼내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윤이 도시락에, 하나는 아침국에 넣으면 자신의 몫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밥만 먹으면 돼. 박종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데 기름통을 거꾸로 흔들어도 몇 방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기름 묻은 종이로 팬을 한 번 더 닦고 나서 계란을 깨뜨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좁은 옥탑방에 퍼졌습니다. 계란말이를 말면서 박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옥탑방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과 빨래줄 뿐이었습니다. 선영아, 아빠가 서윤이 잘 키우고 있다. 박종수가 프라이팬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도시락통에 담고 나서 박종수는 구겨진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SL그룹 회장 한정호.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박종수가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박종수는 불을 껐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집 서재에서 수진이의 유품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여는 것이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시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장,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 대회 상장,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이가 한 남자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다가 배경이었고 두 사람 모두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동혁이와 속초에서라고 수진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서윤이라는 아이와 보호자에 대해 알아봐줘. 비밀리에.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수진이의 웃음이 참 해맑았습니다. 생전에 저 앞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웃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웃지 못했을까? 그날 밤 저는 사진을 들고 서재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주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안개가 건물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두려우면서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장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박종수, 71세. 직업 SL그룹 본사 야간 경비원. 저는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뭐라고? 서윤이의 할아버지가 저희 회사 야간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매일 밤 우리 회사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 내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할아버지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서윤이의 어머니 이름은 박선영. 8년 전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서윤이의 아버지 이름은 한동혁. 같은 사고로 사망. 한동혁. 그 이름 석자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동혁은 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위가 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년 전 수진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던 바로 그 청년. 제가 안 된다고 소리치며 내쫓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윤이는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SL그룹 본사 건물 아래 주차장에 야간 경비실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매일 밤 박종수가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저 안에서 보냈을까? 혹시 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더 자세한 건 확인해 볼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잠깐. 저는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박종수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서윤이의 학교 사진이었습니다. 교복 위에 트로피를 들고 찍은 단체 사진 속에서 서윤이만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데 서윤이만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수진이가 어릴 때 카메라를 보며 짓던 표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8년 전 일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수진이가 청년을 데려왔던 날, 제가 소리를 질렀던 날, 수진이가 집을 나서며 돌아보았던 그 뒷모습,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딸을 잃게 되었는지. 8년 전 수진이가 31살이던 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옆에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이마가 넓은 청년이었는데 양복 소매가 조금 짧았습니다. 뒤에서 아버지 박종수가 낡은 양복을 입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이쪽은 동혁 씨예요. 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 너머로 청년을 봤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집안이라는 것을. 양복 안감이 해져 있었고 구두코가 달아 있었습니다. 옆에 선 아버지의 손은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제가 물었습니다. 중소제약회사 연구원입니다. 동혁이라는 청년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되지?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내 딸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지 않아? 저는 신문을 접으며 일어섰습니다. 동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회장님,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수진 씨를 반드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행복? 행복이 밥 먹여주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숙이가 부엌에서 나와 말렸습니다. 여보,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이야기할 것도 없어. 저는 동혁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이지? 박종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이 굽은 몸으로 허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혼인은 안 된다. 내가 이 회사를 뭘 위해 키웠는데. 저는 박종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때 박종수의 얼굴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동혁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해도요. 이 집 문을 나서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영숙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해. 닥쳐.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동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우리끼리 살면 돼요. 수진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종수가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뒤따랐습니다. 동혁이가 돌아서며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는 없었고 슬픔만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진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2달 후 수진이와 동혁이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연구소에 자리를 잡고 서윤이를 낳았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뒤 영숙이는 한동안 수진이의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쓰던 책상, 수진이가 읽던 책들, 수진이가 벽에 붙여놓은 주기율표, 영숙이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하고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3년 후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이와 동혁이가 탄 차가 빗길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 사람 다 현장에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복도에 서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영숙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영숙이가 수화기를 주워들고 상대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가 5년이 지난 지금도 귓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수진이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박종수가 데려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저는 박종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수진이와 의절한 뒤로 그쪽 소식을 일절 끊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매년 수진이 기일에 묘지를 찾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묘비 앞에 서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묘지에서 서윤이를 만난 것입니다. 보고서를 덮은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줘.
그리고 박종수 씨에게 내가 직접 만나겠다고 전해. 비서가 나간 뒤 저는 서재 서랍에서 수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속초 바다를 배경으로 동혁이와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 수진아, 아버지가 늦었구나.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종수를 만나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비서가 연락을 전했지만 박종수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만 전해왔습니다. 저는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원고지에 만년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그대로가 제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종수 선생님께 8년 전 제가 한 일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이를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편지를 보낸 다음 날 박종수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모레 오후 3시 서윤이 학교 앞 분식집에서 만나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박종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분식집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경비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빠진 어묵 국물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식집 TV에서 오후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박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움도 반가움도 아닌 오래 달아서 평평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종수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식집에서 70 넘은 노인이 고개를 숙이자 주인 아주머니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잘못을 아십니까? 박종수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미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미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영이가 죽기 전날 전화를 했었어요. 아빠, 서윤이가 걸었어. 이제 혼자 걷는다고. 선영이 목소리가 그렇게 밝았어요. 박종수의 눈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는데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봤습니다. 주름지고 검버섯이 핀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8년 전 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이 손으로 사위를 내쫓았습니다. 종수 씨, 서윤이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건 알고 있어요. 비서분이 말했습니다. 박종수가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 서윤이의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검사하세요. 저는 그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이의 가는 머리카락이 비닐 안에서 동그랗게 말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서윤이의 권리이니까. 저는 빼앗을 생각이 없습니다. 박종수가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네. 서윤이는 제 전부입니다. 누가 뭐래도. 박종수가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찬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습니다. 3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회장실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옆에 영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결과지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조손 관계 성립 확률 99.99%. 영숙이가 결과지를 받아들고 있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아이가 맞아. 우리 손녀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과 동시에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5년 동안 묘비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수진이를 죽였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면 수진이가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내가 결혼을 허락했으면 해외로 떠나지 않았을 거야. 사고도 나지 않았을 거야. 영숙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말렸어야 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 앞에서 돌아보던 수진이의 눈빛을, 아직 아버지가 잡아주기를 바라던 그 눈빛을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 후회가 5년 동안 제 가슴에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서윤이를 우리가 키워야 해. 그래야지. 우리 손녀잖아. 영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윤이는 제 손녀가 맞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박종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이를 저택에서 함께 지내게 하고 싶습니다. 종수 씨도 함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보내겠습니다. 왜요? 같이 사시면 되잖습니까? 저는 서윤이 곁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경비 일은 계속할 겁니다. 박종수의 목소리에는 고집이 아니라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의 목숨값을 돈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수 씨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이가 저택에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윤이가 저택 대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와, 정말 커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신기하면서도 겁먹은 듯 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배낭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트로피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 트로피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내 엄마 방이었단다. 이제부터 내 방이야.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며칠 동안 직접 청소하고 이불을 새로 깔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수진이가 어릴 때 읽던 과학 도감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8살쯤 된 여자아이가 트로피를 들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내 엄마 어릴 때 모습이란다. 서윤이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이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아이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상 탔어요? 그럼 내 엄마도 똑똑했단다. 저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올리다 말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진이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어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진이가, 아니 영숙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이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왜 이 아이를 수진이 방해? 영수가 서윤이는 우리 손녀잖아. 저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영숙이가 결과지를 받아보더니 갑자기 구겨버렸습니다. 싫어. 인정 안 해. 영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수진이가 아니야. 내 딸을 빼앗아간 그 남자의 핏줄이잖아. 서윤이가 무서워서 제 뒤로 숨었습니다. 트로피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영수가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딸은 죽었는데. 영숙이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나요? 아니야. 할머니는 아직 마음이 아프신 거야. 저는 서윤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의 눈에 이미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는 낯선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트로피를 안은 채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옥탑방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울음소리를 복도에서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서윤이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과외 선생님들을 붙여줬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 시간표를 짰습니다. 서윤아, 너는 천재야. 더 공부해야 해. 네, 할아버지. 서윤이는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서 점점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식사 시간에 서윤이가 영숙이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숙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서윤이의 손에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밥을 그만 먹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영숙이를 나무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처도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는 점점 감정을 잃어갔습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과외 선생님들에게는 완벽한 답을 내놓았지만 눈빛은 로봇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저만이 서윤이의 변화를 알아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는 내 유일한 후계자야. 저는 서재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이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서윤이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서윤이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SL그룹 본사 건물 꼭대기에 켜진 경비실 불빛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계시죠? 서윤이가 작은 손을 창문에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비실에서 박종수도 저택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방에 켜져 있는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가득했지만 마음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매일 밤 경비일이 끝나면 저택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쯤이면 서윤이의 방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종수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우유를 한 개 샀습니다. 저택 뒷문 쪽으로 돌아가 서윤이의 방 아래 창문턱에 우유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함께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볼펜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자국만 남은 글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창문을 열다가 우유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읽는 서윤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 내용은 매번 달랐습니다. 오늘 날씨 추우니 목도리 해라. 밥 많이 먹어라. 서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서윤이는 그 쪽지들을 트로피 받침 아래에 하나씩 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서윤이만의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이가 서재에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영숙이가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이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복잡한 수식이 빼곡히 적힌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연필을 쥔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톱이 깨져 있었습니다. 연필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영숙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옷장에서 수진이가 어릴 때 덮던 담요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꽃무늬 담요였는데 한쪽 끝이 살짝 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3살 때부터 덮고 자던 담요였습니다. 영숙이가 서윤이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서윤이의 이마에 손이 닿는 순간 영숙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이의 이마를 만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이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유 고마워요. 영숙이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우유. 영숙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이의 이마를 만졌던 그 손바닥이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바닷가 별장에 가자. 별장이요? 서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엄마와 자주 가던 곳이야. 영숙이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안 갈래요. 영숙아, 한 번만 가자. 서윤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 저는 아내를 오래 설득했습니다. 결국 3사람이 함께 별장으로 떠났습니다.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별장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낚싯대를 건넸습니다. 내 엄마도 여기서 낚시를 좋아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윤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야. 저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서윤이가 따라 해보았는데 첫 번째 시도에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와, 정말 잡혔어요. 서윤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바닥만 한 고등어가 낚싯줄 끝에서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를 보이며 까르르 웃는 모습이 어린 수진이와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숙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저녁에 셋이서 그 고등어를 구워 먹었습니다. 별장 마당에 놓인 작은 화로에 생선을 올리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소금만 살짝 뿌린 고등어에서
기름이 떨어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윤이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떼어 먹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서윤이가 영숙이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영숙이가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세 사람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화로 앞에서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사진 속 서윤이의 볼이 화로 불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사진을 수진이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 서윤이도 그날 이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영숙이에게 먼저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숙이가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영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태롭지만 따뜻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SL그룹 신약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급히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SL그룹 신약 환자 10여 명 장기 손상으로 중태라는 제목이 화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SL그룹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한정호 회장 주가 조작 혐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과 투자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영수가 큰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SL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뉴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서윤이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SL그룹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개장 첫날 30% 급락한 이후로 매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회장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짓 정보를...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식약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약처 조사관들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정호 회장님, 임상 데이터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임상 데이터 조작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도 있다고요. 조사관들이 서류를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내부 고발. 누가? 그 답은 다음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윤 전무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처럼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윤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전무, 자네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 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신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야? M사에서 SL그룹을 인수하려 합니다. 저는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윤 전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자네가 날 배신했구나. 배신이라뇨? 더 좋은 기회를 택한 것뿐입니다. 윤 전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윤 전무가 회장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회장님은 구속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M사가 회사를 인수하게 되죠. 문이 닫힌 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가 윤 전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윤 전무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이 늦은 시간에 왜? 영숙이가 윤 전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무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윤 전무가 당황한 척했습니다. 당신이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영숙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심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윤 전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발이에요. 철회해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영숙이가 윤 전무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윤 전무가 영숙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사모님,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윤 전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이가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종수는 SL그룹 본사 건물에서 야간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많이 아팠지만 참고 일했습니다. 경비 순찰을 돌다가 윤 전무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상 아래에 작은 파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파쇄기를? 박종수가 휴지통을 비우려다가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서류를 파쇄한 것 같았습니다. 박종수는 파쇄된 종이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뉴스에서 한정우 회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서윤이의 할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서윤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박종수는 한정우 회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윤이를 위해 종이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박종수는 윤 전무 사무실에서 파쇄된 서류들을 몰래 모았습니다. 경비실 사물함에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복부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어지러웠고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네. 박종수가 경비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경비실 사물함에서 파쇄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저택 뒷문으로 돌아가 서윤이의 방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서윤이가 반갑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박종수가 서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키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어디 아픈 곳 없어요? 서윤이가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박종수가 파쇄된 서류 봉투를 서윤이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아, 여기에 분명 무언가 있을 거야. 내가 맞춰봐.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거야. 박종수가 서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종수가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가 놀라서 박종수를 붙잡았습니다. 박종수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윤 전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종이 조각들이 사라진 것을 추적해 온 것이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윤 전무가 파쇄된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걸 내놔라. 윤 전무가 서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이가 쓰러진 할아버지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비켜. 내 아비처럼 되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윤 전무가 서윤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이는 무서워서 떨렸지만 할아버지와 서류를 지키려고 버텼습니다. 할아버지를 깨워주세요. 서윤이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윤 전무가 서류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윤이가 봉투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테이블 위로 쏟아진 수천 개의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서윤이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란색 로고가 인쇄된 조각과 숫자가 적힌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위스은행. 서윤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의 눈이 종이 조각들 위를 훑었습니다.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흩어진 숫자, 조각들을 순식간에 조합했습니다. 47만 8,256, 3,084, 7,291. 16자리 계좌번호를 한 번에 외웠습니다. 윤 전무가 서윤이를 밀쳤습니다. 서윤이가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의 손이 벽에 있는 비상벨에 닿았습니다. 삐. 경보음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전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2분 후 저와 보안 요원 3명이 서윤이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방 안의 상황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바닥에는 박종수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서윤이가 울면서 할아버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윤 전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윤 전무를 노려봤습니다. 윤 전무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윤 전무가 우리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서윤이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윤 전무를 붙잡았습니다. 나라. 윤 전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뒤늦게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박종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종수 씨. 영숙이가 급히 박종수에게 달려갔습니다. 119 빨리 불러요. 영숙이가 소리쳤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박종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박종수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영숙이, 서윤이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윤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중요한 숫자를 외웠어요. 숫자? 할아버지가 가져온 종이에 써 있던 은행 계좌번호예요. 서윤이가 16자리 숫자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저는 급히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계좌를 역추적해봐. 법무팀과 함께. 새벽 3시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어? 그 계좌로 M사에서 윤 전무에게 5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면 계약서도 있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그놈이 배신자였구나.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윤 전무가 M사와 손잡고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계좌 내역을 보십시오. M사에서 윤 전무에게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M사의 지시서입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윤 전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윤 전무와 M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에 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SL그룹 위기의 진짜 배우는 M사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L그룹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명을 벗었고 회사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박종수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박종수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종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종수 씨, 제가 잘못했어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를 미워했던 것도, 종수 씨를 무시했던 것도. 영숙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수 씨가 서윤이와 저희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도와주셨는데, 서윤이가 영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깨어나실까요? 그럼 분명히 깨어나실 거야. 영숙이가 처음으로 서윤이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놀란 눈으로 영숙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내 할머니야. 영숙이가 서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할머니가 너무 아파서 그랬어. 서윤이가 영숙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서윤이. 영숙이가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종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종수 씨, 들리세요? 영숙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종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서윤이. 박종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가 기뻐서 외쳤습니다. 박종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 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박종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박종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종수 씨, 앞으로는 제가 모시겠어요. 진짜 가족처럼.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종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종수 씨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서윤이가 해낸 거예요. 박종수가 서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천재라니까요. 네 사람이 병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시간의 아픔과 오해가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SL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이서윤 신임 CEO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서윤이가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과 MIT를 수석 졸업한 서윤이는 이제 당당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역사상 최연소 CEO의 취임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윤이가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윤이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달리 안정되고 따뜻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저와 영숙이 그리고 휠체어를 탄 박종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10년 전 쓰러진 후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다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정신, 두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윤이가 세 사람을 바라보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살 때 묘지에서 트로피를 안고 울던 아이가 이제 훌륭한 CEO가 되었습니다. 영숙이가 서윤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죽은 딸의 아픔만 보였지만 이제는 밝은 미래가 보였습니다. 박종수가 휠체어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컸구나. 박종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가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SL그룹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신약으로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윤이가 개발한 신약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승인받아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함께 수진이와 동혁이의 합작묘를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수진아, 서윤이가 훌륭하게 자랐어. 영숙이가 선영이의 묘비에 손을 대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했어.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서윤이가 2개의 물건을 묘비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17년 전 받았던 과학 올림피아드 트로피였고 다른 하나는 최근 받은 세계 인류공원 과학자 트로피였습니다. 엄마, 아빠, 약속 지켰어요. 서윤이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박종수가 휠체어에서 서윤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윤아, 내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주셔서. 서윤이가 박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서윤이의 다른 쪽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아, 선영아, 너희가 이루지 못한 꿈 서윤이가 해냈구나.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영숙이가 서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7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이가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SL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SL그룹은
이제 전 세계 환자들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약물은 한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서윤이가 잠시 멈추고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이 말은 동혁이가 대학 시절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어릴 적 박종수에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신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윤이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서윤이에게 회사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내 회사야. 할아버지 고마워요. 서윤이가 열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서 할머니들이랑 여행이나 다녀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윤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저택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종수가 휠체어에서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니?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서윤이가 박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이가 서윤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서윤아,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해. 네, 할머니. 서윤이가 차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와 동혁이의 사진 옆에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제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세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한정호, 할머니 영숙이, 외할아버지 박종수. 세 분 모두 서윤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서윤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연하지. 박종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겠니? 영숙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네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SL그룹 건물도 그중 하나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창가에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지켜봐 주세요. 서윤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에 커튼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호, 영숙이, 서윤이, 박종수. 네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8살 때 묘지에서 시작된 서윤이의 이야기가 드디어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SL그룹의 미래와 함께 그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8살 서윤이가 엄마 무덤에서 트로피를 안고 흘린 눈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정우 회장의 고집과 편견, 영숙이의 상처와 거부감, 그리고 박종수의 숨겨진 진실까지 세 세대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오해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이라는 작은 존재가 보여준 순수함과 재능,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